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14시 44분. 14시 44분, 오후 2시 44분. 예. 뭐예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발표되는 시각입니다. 이제 한 7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전당대회가 오후 2시에 이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시작되고요. 행사를 쭉 진행하다가 경선 개표 결과는 2시 44분쯤 발표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선 그 흥행 몰이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당원 투표율이 63.89%로 거의 64%에 육박했습니다. 네. 선거인단 57만 명 가운데 36만 명이 참여해서 창당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최종 후보는 바로 이 당원 투표랑 그리고 일반 민심, 즉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더해서 딱 한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자, 주목하는 포인트들은 뭘까요? 일단 뭐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20대의 무패 행진 뭐 이런 걸 그게 잡아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대 현재 20대는 선거를 치러 가지고 본인들이 다수로 밀었던 후보가 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예를 있죠? 들면은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그 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2017년 대선에 문재인,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아하.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한테 표를 많이 줬고요. 근데 올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에서도 이준석, 이런 식으로 20대들이 많이 밀었던 사람들이 다 됐어요, 지금까지. 물론 그 20대들이 똑같은 20대로 계속 투표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항상 그 표를 분석해 봤을 때 20대가 밀었던 사람이 됐었다. 최근에는. 최근 트렌드가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높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밀면 된다. 약간 이런 게 막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상당히 있거든요. 홍준표를 밀었거든 이번에는. 예. 홍준표가 될지 안 될지 20대가 첫 좌절을 겪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네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이냐 전화면접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확연히 있어요. 뭐냐면은 일관되게 나온 거는 ARS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엄청나게 많이 돌렸었잖아요. 각 언론사들이. 그때 ARS 기계식으로 하면은 늘 윤 후보가 높이 나왔었고. 예, 그게 뭐 이를테면 양자 대결이든 가상 대결이든 네. 아니면 적합도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든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ARS에 강하고 홍 후보는 홍 후보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전화 면접으로 강한데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됐어요. 사람이 물어보는 식. 그래서 사실은 윤 캠프에서 저는 의아한 게 이거를 전화 면접 반, ARS 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 게 왜 그랬느냐. 너무 자신감 있었던 거 아니냐. 만에 하나 이제 홍 후보가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아마 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쟁점이 안 됐었군요. 요 방식 토론할 때. 예, 그러니까요. 그 문구만 가지고 했지 이 아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윤 캠프가 좀 물고 늘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너무 자신감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방식이 영향을 끼쳤을지 안 끼쳤을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매치업이에요.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에서는 뭐 누가 올라와도 어차피 저쪽 다 비호감이라서 상관없다. 누가 와도 만만하다. 만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어떤 홍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만 때린 거 아니냐 이런 뭐 민주당에서 약간 긴장감.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2030의 열성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 실제 다자 대결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밀립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 홍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매치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갈지 윤이 되느냐 홍이 되느냐 민주당의 따라서. 선거 전략도 바뀔 것이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 이 얘기가 맞는 게 뉴스쇼에서도 민주당 패널, 국민의힘 패널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코너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항상 민주당 패널들은 홍이 아닌 윤 공격에 주력했어요. 예. 주제를 꼭 그걸로 뽑아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만약 홍이 되면 이제 민주당 선거 전략에도 큰 수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김광일 기자. 이게 그리고 그 선거 이후의 상황을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그 원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한 쪽에서 이제 겉으로는 정권 교체라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야권의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승복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각자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게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 원팀보다는 그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쪽으로 어떤 그 주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뭐 그 나경원, 주호영 그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제 그러니까 경선에서 진 이후에 저기 뭐야 그 대표 몇몇 선거. 그죠 저 오세훈 후보한테 진 이후에 예, 서울시장 때 그 몇몇 중진들이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지지했던 그리고 혹은 그 물밑에서 지원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선거 후에 안철수 대표 쪽이랑 거간꾼 노릇을 하면 이제 뭐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때 같은 그런 혼란, 예. 마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단일화의 늪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은 미리 막아야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뭐 미리 백신 미리 맞는 백신 뭐 이런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예, 어떤 그 원팀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이 아마 그 안에 좀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원팀이 될 것이냐,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보자는 김광희 기자 얘기까지. 잠시 후에 윤석열 후보 캠프, 홍준표 후보 캠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표는 끝났습니다. 다만 결과는 알아요, 몰라요? 그 캠프에서는? 캠프에서 아직 모르겠죠. 캠프도 예. 모르죠. 예. 예,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이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대장동 방지법. 대장동 방지법 뭡니까? 정부랑 그 여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어제 그 의원총회 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들을 우선 입법 과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게 그 민간업자들이 떼돈 벌었다는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이랑 같이 해갖고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번 건데 네. 이윤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윤을 이 법을 통해 제한하겠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또 대장동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볼 뉴스가 있는데요.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그 압수수색 당일날 휴대전화를 이제 창밖에다 던졌다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직전에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 내용을 사실은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이 원희룡 후보고 이 뉴스쇼 인터뷰 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일, 그러니까 휴대폰 던지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다. 실명은 말 못하겠지만 복심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그랬더니 그 복심이 통화할 때 옆에 있던 사람으로부터의 증언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 마이크 꺼지고 나서 정진상 실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다. 확인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어제 정진상 지금은 이제 직한 부실장입니다. 예. 부실장이 인정을 했죠. 본인이 그 유동규 씨가 평소에 알던 모습과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준일 기자.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입장문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흘려서 수사 내용을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경고의 대상은 검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인터뷰에서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동아일보인가요? 동아일보요. 실명을 처음 언급한 예. 것이 이제 동아일보는 그럼 어디서 그 소스를 얻었느냐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정진상 부실장은 검찰이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선 앞두고 이런 행위 하지 마라 강력 경고한다라는 거는 어저께 이제 친절한 대기자에서 이제 권영철 대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의 기류가 살짝 지금 미묘하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윗선 수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칼날이 조준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지금 경고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진상과 그 유동규의 통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바로 그 당시 상황에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정진상이 통화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감에서도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언론인으로부터 들은 거지 내가 정진상한테 보고받아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상태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최측근이 왜 통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는 거고 원희룡 후보가 어제 얘기했듯이 한 명이 아니다. 측근 한 명이 또 통화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높아졌죠. 원희룡 후보의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복심 아니에요? 인정한 그렇죠. 측근이 정진상 맞습니다. 실장이 유일하잖아요. 지금. 정진상 실장은 최측근으로 네.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인물이 휴대폰 던지기 직전 통화를 했다가 되는 거니까 왜 통화를 한 거야 도대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 또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냐면요. 네. 이재명 캠프 그 공지 그 사항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전달하는 네. 그 방을 통해서.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 정진상 실장 입장문이 그 검찰이 이 어떤 그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라고 공지가 됐다가 네.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공지가 올라왔는데 검찰자가 빠지고 사법당국이라고 이렇게 뭐 바뀌었거든요. 아 검찰이라고 했다가 사법당국으로. 예. 그리고 같은 시간에 또 뭐 어떤 또 공지가 나왔냐면 검찰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네. 검찰은 검찰이 언론에 그 흘려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하면서 수사팀은 향후에도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주 깍듯하게 이런 입장문을 좀 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들 해요? 그 변화의 과정은? 뭐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그 안에서 뭐 검찰과 뭐 저 정진상 실장 이재명 캠프 안에서 뭐 말을 그 문구를 조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검찰의 그 어떤 입장문이 되게 좀 의아한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흘린 게 아니라면 뭐 경찰이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뉘앙스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 경찰이 같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따로 투 트랙으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우린 안 흘렸다. 그러면 경찰 아니야? 뭐 이런 말들도 막 오가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검찰이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를 잘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이런 뭐 저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어떤 유력 대선 후보의 심기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우리가 어제 그 입장문을 통해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왜 통화했느냐 이거지. 사실은 뭐 검찰이 흘렸냐 경찰이 흘렸냐 뭐 제보자가 흘렸냐 이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두 번째 문제긴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2부에 말말말 있죠. 예, 그 이재명 캠프의 전재수 의원 나오시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그때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가죠. 미국이 돈줄을 잴니다. 네, 테이퍼링 얘기. 그거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달 그 1,200달러, 그러니까 약 145조 원씩 매입하던 채권을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각각 1,0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왔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 풀어갖고 유동성 공급을 하던 그 정책을 끝내기 위한 첫발을 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근데 물가가 엄청 뛰고 있거든요. 미국도. 소고기 값이 그 2배로 오르고 막 집값도 20%씩 오르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우리나라보다 더 풀었잖아요, 돈을. 엄청 풀었죠. 다만 각종 고용 지표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자,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자산 매입 축소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돈을 이제 다시 빨아들인다. 풀었던 돈을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단계로 하느냐? 한 1년에서 2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추가로 차근차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미국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원래 보통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언제 테이퍼링 하는 거야라고 오히려 불안해하다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한국 시장 뭐 이를테면 금리나 주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근데 점점 미국이 돈줄을 재면은 분명히 이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 올려야 되고 연준이 올리면 한국도 올리게 되고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면은 그럼 지금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